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더불어서 주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는 영음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재를 잘 읽어보시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재를 요약해가지고 PPT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 교재를 볼 때 더욱더 학습에 도움이 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중간사 400년 몇 트랙이죠? 네 번째 트랙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 400년이 네 번째 트랙이고 그 다음에 마당으로서는 이제 11번째 마당이 되는데 우선 중간사라고 할 때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까지 사이에 400년을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그 말라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예언을 했고 40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기간이 400년인데 이 400년 동안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 동안에 모세 오경의 세계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함으로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잠시 하스몬 왕조가 유대인에 의한 하스몬 왕조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헤롯 왕조가 일어났고 이때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이루어진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통트랙 네 번째 중간사 400년은 유대인들에 의해 형식화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버렸다.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 그러니까 헬라어 아니야 그 히브리어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당시 헬라어로 통용되었다시피 했으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세계화라. 그리고 아울러 또한 유대의 여러 분파가 생겨나게 된 동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뭐 이런 분파가 생겨나게 되죠. 중간사 시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년의 시간. 중간사 400년 기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 때에는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여러 분파 사두개 바리새파 에스네파가 생겨났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번째 마당은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말라기 때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고 할 때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무 기가 차서 400년 침묵기를 지나서 이제 복음 시대가 열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사이 중간사는 32가 헬라 제국과 중간사, 33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특히 마카비 혁명 중심으로 34가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는
왕 겸 대제사장 통치한 하스몬 왕조 중심으로 35권은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로드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11번째 마당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32권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 제국과 중간사, 사실은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사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지만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나갈 것인가 큰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머리는 정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요, 뼈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 철이요, 그리고 발은 일부는 흙이요 일부는 철로 되어 있을 때 떠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때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세계 종말까지 이미 예언을 했고, 또 특별히 중간사 가운데 일어날 특히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도 언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과 중간사, 헬라 제국을 살피면서 모세 오경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 공간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 그리스는 도시 국가연합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테베가 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주요 인물은 고레스, 알렉산더, 프톨레미 2세,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생구약 중간사 400년, 아까 이 얘기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말라기 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했는데 400년 후에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제국 변동 밑그림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세계의 변천과 경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고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세상 권력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이미 큰 신상을 통해서 바벨론, 정금으로 된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은으로 된 페르시아, 노소로 된 헬라, 철로 된 로마 이런 식으로 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사로잡혀갖고, 그러나 성전의 불에는 뽑혔지만 정신을 지키는 극상품 모아가 열매 유대인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의 이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에스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죠. 그 결과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그 유대인들은 마치 극상품 모아가처럼 이런 인물들이 배출됩니다. 즉 페르시아를 좌지우지한 극상품 모아가 열매 유대인들, 누구였으면 스룹바벨이나 그 다음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 그래서 1차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는 2차, 3차 귀환을 하죠. 그 후에 이 대제국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므로 헬라 제국과 유대인 관계를 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귀환하지 아니한 자들, 또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세계에 흩어버리고, 그리고는 또 사마리아의 이방족을 이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의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흩어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때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디아스포라,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죠. 마카비 혁명 때.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유대인 관계는 그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심의 예루살렘이 유지가 되었고, 사내되는 공회가 튼튼히 세워졌고, 헤롯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을 했다. 자,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나오는 파사 제국, 고레스, 키루스 2세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요, 비정복민 정책은 유화 정책이요, 관용, 그리고 지방화 정책, 포로 개헌을 허락합니다. 관련 성경 인물 스룹바벨 여호수아 1차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 다음에 감비세스 2세, 고레스의 아들인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통치 8년 만에 파상풍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감비세스가 죽고 난 후에 이 제국을 누가 통치할 것이냐. 그래서 유력한 7명의 정치 지도자 협의로 경쟁 후에 왕이 된 자가 바로 다리오입니다. 학명으로는 다리우스 1세. 그래서 그는 정통성을 위해서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와 혼연을 했고, 그리고 그가 제위 6년에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 점령을 시도하는데 1차 그리스 점령 실패합니다. 몬스터 폭풍으로 말미암아 철수하게 됩니다. 2차 그리스 점령을 시도했지만은 마라톤 평원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수에르가 왕이 되었고, 학명은 크세르크세스인데 에스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3차 그리스 원정에 나갔다가 실패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인 것입니다. 관련 성경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옵니다.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게 학명인데, 아수르 왕의 아들이요, 성벽 재건을 허락한 왕이요, 관련 성경 인물은 에스라 느헤미야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이 에스더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왕비인 에스더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때 모르드게 같은 자는 2인자로 파사 제국에 영향력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실한 인물들, 준비된 인물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정책 자문이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신앙 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파사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역시 그리스를 함락하려고 하다가 이수스 전투에서 패한 뒤 알렉산더에게 패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때가 333년.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것은 1, 2, 3차인데 BC 492년 1차 때 다리오가 아주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또한 함선을 동원해가지고 침공을 했지만 그런 몬스터라는 그런 폭풍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하고 퇴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2차 침공을 시도했습니다. 역시 다리오 때죠.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에서 역시 참 비교할 수 없는 그 아테네 군사들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3차는 한 10년 후 그 아들 아수에로가 3차 전쟁을 일으켰는데 역시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문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 문명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면은 페리클레스 통치 30년 중심으로 해 200년간의 문명을 일컫고 철학, 사회, 문화 등 많은 유산을 남긴 문명으로 아테네가 그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델로스 동맹이 뭐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하니까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테베 이런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게 델로스 동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계속 물리쳐 승리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페리클레스란 또 어떤 인물이냐? 델로스 동맹을 이끌며 그리스 번영을 주도했던 자인데 아울러 또 델로스 동맹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아테네 이 페리클레스가 동맹국들의 비용을 아테네만을 위한 발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는데 그 돈을 연합기금을 사용했다. 그래서 아테네 고린도 통치에 또 문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와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전쟁에서 그 유명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스가 승리합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30년간 또 그리스를 통치하면서 유스파르타에서 터베로 그리스 통치 주도권이 넘어가는 이런 변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패권 이동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테네가 처음에 패권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스파르타에게 뺏겼고 그리고는 다시 테베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 마케도니아는 한참 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필리포 2세에 의해서 이 그리스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하여 헬레니즘 사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방문화 융합한 게 바로 헬레니즘 사상이다. 그래서 먼저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인데 크레니데스 오늘 말로는 이 빌립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을 발견하고 막대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역시 힘이 있으려면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군비를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래서 크레니데스의 지명을 빌리포스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고쳤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시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였다.
그리고는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유명한 창이 길 창으로 밀집 부대를 형성해 가지고 통으로 상대방을 진압해 나가는 그 장창으로 이렇게 진을 이루어서 하나로 결집해 가지고 그리고 견고한 진과 같이 이래 가지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바로 헬라 제국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죠. 마게도냐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10대에 벌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를 가정교사로 모시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은 뭐 철학자뿐만 아니라 수학자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점령의 계획을 세우고 페르시아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점령 계획을 세워서 베레아에서 베네키아 진군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대군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수도인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의 수사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지중해 연안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먼저 두로를 점령합니다. 두로는 성경에 나오는 베니케의 주요 도시인데 지중해 해상권 장악하고 있었고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막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거대한 도시였지만은 계속 뭐 성읍을 점령할 때만 싸운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그 철권 통치 아래 전쟁도 많이 치른다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젊은 아들들도 전사하게 되고 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신물난 자들이 아예 그냥 이 젊은 이 알렉산더가 아주 그냥 용맹한 표범같이 정복해 올 때 아예 그냥 문을 열고 환영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다오.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에 지쳤다.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는 말이죠. 해상 도시입니다. 섬입니다. 섬. 지역을 보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복을 하지 않아. 알렉산더가 군인 1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위를 깨뜨려서 방파제를 놓아가지고 점점 두로까지 그렇게 방파제를 쌓아서 점령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6개월 소요됐는데 일찍이 성경 아모스,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 두로 왕 이 교만을 사단의 교만에 비교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레셋 가사도 역시 점령을 당합니다. 여기서 한 2개월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스가랴가 이미 예언을 했다고 하죠. 이집트 점령, 거대한 이집트를 점령해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4대 수도 수사,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 바벨론 점령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와 나아가 인도 부근까지 지배 범위를 넓혔습니다만은 군사들이 지치고 장수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회군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세워져서 세계 동포주의 헬라화를 강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일돼야 되고 그리고 학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령지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많이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연안 나일강 삼각조의 서쪽 끝에 위치한 최초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183km, BC 332년 알렉산더는 이 도시를 건설했고 도시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 정했고 이집트의 수도로 삼았고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였고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지만 겨울에는 가끔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렉산드리아 중심부에는 브루키움 그리스, 또 라코티스 이집트, 레기오 유다요름 유다 왕국, 그 다음에 파로스 등의 고대 유적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파로스의 동쪽 끝에는 한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거대한 등대, 파로스의 등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살펴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 건축으로 웅장했던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러자 거대한 헬라 제국 또한 분열되고 맙니다. 알렉산더 왜 죽었느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손에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원정을 계속했고, 인도에서 알렉산더 부하들이 더 이상 종군을 거부하자 원정을 중단하고, BC 323년 원정 중단 후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는 원인 모를 병으로 32세에 급사합니다. 그 아버지 빌리포스도 그리스를 정복하고 암살당한 것처럼 아마도 원인 모를 병으로라기보다는 암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헬라 제국이 분열되는데, 알렉산더 사후 헬라는 그 알렉산더 수하의 7명 장수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다가 3명은 도태하고 4명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카산더, 셀루쿠스, 그리고 안티고누스, 그리고는 포톨레미, 아마 이렇게 분열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또 세 개의 헬라로 분할되는데, 마게도니아 헬라와 이집트 헬라, 여기에는 포톨레미 왕조, 마게도니아는 카산더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는 셀루쿠스 왕조인데, 마게도니아 헬라는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으로, 여기는 유다와는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유다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이집트 헬라 왕조, 북쪽에는 시리아 헬라 왕조. 그래가지고 이 두 남북 왕조가 싸움으로 150년간 싸움으로 그 유다 나라는 이들의 말발굽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헬라, 바로 프톨레미 왕조라고 말하는데 122년 동안 유다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유하한 통치자들로 유대 지역은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BC 320년 유대 지역 차지 후 BC 301년 입수서 전투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는 BC 198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에 패하여 유대 통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BC 323년 포톨레미 1세를 시작 BC 31년 로마와의 악티움 해전 패배 후 BC 30년 클레오파트라 자살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헬라는 북방왕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집트 헬라는 남방왕이라고 나오고, 시리아 헬라를 셀루쿠스 왕조라 이렇게 부릅니다. BC 198년부터 마카비 혁명 전까지 30여 년간 유대를 통치합니다. 다시 포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의 분쟁이 시작되자 유대는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3세를 지지하며 BC 198년 포톨레미 군대를 유대에서 몰아냅니다. 잘못된 것이죠.
BC 312년 셀루쿠스 1세로 시작하여 BC 64년 로마의 폼피우스 점령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북방왕 이집트, 남방왕 이집트 헬라 제국, 북방왕 시리아 헬라 제국, 이 정도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뭐 3등분된 헬라 제국 했는데 그 참고로 하시면은 좋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프톨레미 1세부터 시작하여 7세까지 마치고, 그리고는 클레오파트라 7세 때 왕조의 마지막 여왕으로서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간사 400년간 특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이집트 헬라 제국이죠.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즉 히브리 성경을, 모세 오경 히브리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살펴봅니다. 프톨레미 2세는 히브리어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알렉산드리아 장스로 소장하고 싶어합니다. 도서관장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의 계획,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50만 권 장서를 확보하기로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당시 20만 권 소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테아스의 권유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유대인을 해방하고, 그러니까 460달란트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하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능통한 유대 율법학자를 유대 12지파에서 각 6명씩 총 72명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발해가지고 초청한 이들을 통해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된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는데 70인역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각각 번역해 했는데 독립시켜서 나중에 취합해서 보니까 번역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유대로 귀국하는 율법학자에게 선물을 합니다. 각각 최고급 옷 3벌, 금 2달란트, 자랑개, 가구, 대제사장 엘레아살에게는 거외 침상 10개, 가구들, 잔, 왕관, 자주색 옷 10벌, 세마포 100필 등 이런 것을 선물했다 하는 것이 역사 가운데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한 학자들에게 이런 선물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공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것은 특별히 인터넷도 좀 참고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